Am Brunnen vor dem Tore, da steht ein Lindenbaum. 제가 들려드릴 110번째 소설은요, 최인호의 겨울나그네입니다. 최인호에 대해서는 별들의 고향 할 때 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살아있을 때 인기와 명예를 한꺼번에 누린 행복한 작가였어요. 청년 문학의 기수로 불린 만큼 젊은이들이 생각, 사랑, 사상을 작품에 많이 담았습니다. 겨울나그네도 그 중에 하나고요. 1984년 출간되었어요. 워낙에 스토리적으로 드라마틱해서 영화와 드라마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요약을 하는데요. 지금의 연애 정서와는 차이가 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사랑은 언제나 같은 감정이겠고요. 다만 방식이나 과정들이 시대적 영향을 따를 수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시간적 배경은 출간 당시 1980년대 초반으로 보면 되겠고요. 공간은 서울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민우와 정다혜. 그들이 처음 만난 건 아직 겨울의 흔적이 남아있는 봄이었어요. 다소 쌀쌀했지만 햇살이 눈부셨고 캠퍼스 곳곳에는 봄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의대생이고 다혜는 불문과 학생이에요. 다혜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작은 옷가게를 하는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병치레로 고등학교 때 1년, 대학에 들어와 1년을 휴학한 적이 있었어요. 집에서 요양하는 동안 그녀가 본 것은 북향 창문 밖의 경치뿐이었어요. 복학을 했어도 동기들은 다 2년 위 상급학년이었으므로 친구가 없었고 다혜는 더욱 소심하고 심약해져 갔습니다. 그녀는 노래를 잘 부를 줄 알았지만 다른 사람 앞에서는 부르지 않을 정도의 수줍음이 있었어요. 3월, 새학기 캠퍼스의 활기는 그녀에게도 신선했지만 그녀는 혼자만의 고독과 우울함을 느꼈습니다. 그 즈음에 민우를 만났어요. 그날 문과대학 강의실로 가는 중간의 한적한 도서관 앞길을 지나다가 자전거를 타고 오던 민우와 부딪혔고 그게 두 사람의 시작이었습니다. 민우는 자신이 자전거에 부딪힌 순간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면서도 얼굴 하나 찡그리지 않던 그녀의 창백하고 단정한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민우의 아버지는 철공업 회사의 회장입니다. 현재 민우 어머니는 친엄마가 아니에요. 민우는 아버지가 외도를 해서 태어났고 친어머니는 오래전에 죽었어요. 지금의 어머니가 본부인이었고 민우에게는 배다른 형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사랑이 풍족한 건 아니었어요. 민우의 유일한 친구는 현태입니다. 현태는 가식 없고 그렇다고 반듯한 스타일도 아니었어요. 그는 가난했어요. 민우가 4번이나 등록금을 내준 적이 있었고 슬며시 와서 하숙비를 내주고 간 일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둘도 없는 사이였고 가족보다 더 가까웠어요. 민우는 다혜와의 만남, 설레임, 긴장감을 현태와 빠짐없이 나누었어요. 현태는 애틋한 연애 경험보다는 술집 여자들과의 하룻밤 같은 것에 부담을 갖지 않는 편이었으면서도 민우의 순수함을 좋아했어요. 민우에게 피리 부는 소년이라는 별명을 지은 것도 현태였고 평소 그렇게 불렀어요. 그는 민우에게 찾아온 첫사랑을 축하해 주었고 들떠있는 그에게 독일인이 사랑에 나오는 말, 사랑하는 사람을 너무 높이 보면 비극이 온다는 말도 해주었어요. 민우는 다혜와 첫 만남을 갖기 위해 꽤 노력했어요. 그녀의 집을 찾아내기 위해 명동 번화가에서 회원동을 따라 올라가면 일제 때 지은 적산가옥들이 있었는데 그 주변을 뒤지고 다녔습니다. 집을 알아내고 나서는 그 주변을 자주 배회했어요. 어느 날 밤 창문에 다혜의 그림자가 보였고 그녀의 노랫소리가 들렸어요. 그녀는 보리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만나기 시작했어요. 민우와 있으면 다혜는 마음이 안정되었으며 아늑하기까지 했습니다. 민우는 늘 겸연쩍어 했고 눈이 부신 듯 다혜를 보았으며 눈이 마주치면 멋쩍게 웃기도 했어요. 어느 날엔 민우의 옆모습을 보다가 그의 눈빛에 보이는 슬픔을 보았습니다. 그게 외로움인지 고독인지 어떤 단어로도 표현해내지 못할 슬픔, 슬픔의 아름다움을 본 듯했어요. 민우를 만나지 못하는 공백이 있을 때 다혜는 그걸 견뎌내기 힘들어져 갔습니다. 그가 옆에 있다면 이라는 생각을 자주 했지만 먼저 연락을 하는 게 그에게 부담을 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민우에게 불행이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에 입원했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회사는 기울어가고 있는 중이었고
오너의 부재로 여기저기서 일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점점 기울다 못해 도산 직전으로 몰렸어요. 아버지가 깨어날 가망이 없다는 진단이 나오고 회사 일을 하고 있던 민우의 배다른 형 민섭은 도산의 책임을 지느니 미국으로 도피하는 걸 선택했어요. 그는 민우에게 일단 미국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잡는 대로 부를 것이니 그때까지 아버지를 부탁한다고 했죠. 그리고 너도 이제 알아야 할 나이가 되었다면서 민우의 친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민우의 어머니는 고아였지만 실은 언니가 하나 있고 지금 의정부에 있다면서 주소를 주었어요. 이걸 알려주는 이유는 외로울 때 혈육을 찾아가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민섭은 떠나면서 차고 있던 시계와 반지를 주었어요. 비싼 물건이니 요긴할 때 쓰라는 거였죠. 민우는 이제 가족이라고는 아무도 곁에 없음을 아프게 인식합니다. 형이 떠나면서 이모의 존재를 알려준 것은 이제부터 내 갈 길은 알아서 가라는 뜻이 아니었을까 생각했어요.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아버지, 다정하고 친구 같았고 태산처럼 든든했지만 이제는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아버지를 보며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그는 병실을 나와 텅 빈 복도 창가에 서서 밤하늘에 빛나고 있는 별들을 보았어요. 마음속에 섬광과 같은 그리움이 찌르듯 지나갔습니다. 그건 다혜에 대한 그리움이었어요. 그녀를 미치게 보고 싶었지만 지금은 차마 만날 자신이 없었어요. 며칠 후 민우는 주소를 들고 이모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의정부 부근이 텍사스촌이었어요. 미군들을 상대로 밥을 팔고 술을 팔고 웃음을 팔고 몸을 파는 곳에서 이모는 나이아가라라는 술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어머니의 혈육이었지만 그녀에게선 온화함 같은 걸 느낄 수 없었어요. 이모의 얼굴엔 핏줄에 대한 그리움은 없고 술과 타락과 방탕, 오직 세월을 본능으로 살아온 추악한 그림자만 깃들어 있었어요. 민우는 이모를 만나고 나서 희미하게 알고 있던 어머니의 실체를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동안 어머니를 미화해서 비록 고아였지만 천사의 마음을 가진 여자였다고 그에게 말해주었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이모처럼 천박하고 더러운 여자였어요. 아버지를 사랑했으나 유부남인 걸 알고 자살했을 만큼 그 사랑이 진실이었을 수도 있지만 어머니도 이모처럼 텍사스촌을 전전하던 여자였어요. 그는 자신이 몸속에도 그런 피가 흐르고 있으며 이런 자신을 아버지가 어울리지 않게 귀족으로 키워왔던 거라고 자조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날 아버지 병실에 채권자가 들이닥쳤어요. 그 사람은 의식 없는 아버지를 막무가내로 일으키려 했고 민우는 그걸 결사적으로 막았어요. 그 만행에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우의 몸에 숨어있는 알 수 없는 폭력에 대한 갈망이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광기를 불러일으키는 듯 했어요. 채권자를 향해 달려들었고 그 사람이 바닥에 쓰러진 걸 보고는 두려움에 도망을 쳤습니다. 자신이 그를 죽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채권자는 죽지는 않았고 중상을 입었으며 민우를 고소했어요. 경찰은 수배를 내렸고 그걸 피해 민우는 현태의 도움을 받아 설악산 백담사 부근에서 산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8월 하순의 여름, 얼마 안 있으면 개강이었지만 민우에게 닥친 미래는 불확실했으며 쫓기는 불안함까지 더해졌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잣집 막내 아들 의대생이었으나 이젠 가족도 없이 쫓기는 신세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연락 없는 민우를 기다리며 다혜는 힘든 날들을 보냈어요. 현태는 다혜에게 민우가 있는 곳을 알려주었고 그녀는 민우를 찾아갔습니다. 4시간 가까이 버스를 타고 원통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30분을 더 갔습니다. 그리고 산길을 올라 그가 있는 계곡을 찾아갔어요. 오후의 숲속은 온통 향기뿐이었어요. 그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숲속에는 온통 향기뿐이었다. 그 향기가 나무와 숲과 바람이 정기가 한데 어우러져 풍기는 냄새라는 걸 알면서도 정작 다혜는 우리가 어우러져 만들어내고 있는 냄새라고 느끼고 있었다. 저 향기는 그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풍기는 젊음의 냄새다. 우리의 삶은 젊음으로 충만하며 우리 청춘은 저와 같은 향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닐까. 너무나 아름다워서 다혜는 눈물이 흐를 것만 같았다. 그들은 산에서 재회했고 다음 날 같이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지난밤 산속에서의 시간은 1년의 세월처럼 그들에게는 서로를 알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복잡한 서울거리는 늘 보던 풍경이었지만 다혜에게는 어제의 풍경이 아니었죠. 민우로 인해
자신이 내성적이고 부끄러움으로 혼돈된 젊음의 문장 속에서 그 흐름을 방해하던 뜻모르는 낱말의 의미를 알게 하는 사전을 찾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두려움이 없어졌고 더 이상 망설이는 겁쟁이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병원에 갔을 때 민우는 기다리고 있던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2달이 지났어요. 다혜는 교도소로 면회를 갔고 기다리는 동안 학교의 도서관도 아니고 캠퍼스의 잔디밭도 아닌 이 살풍경한 곳에서 아무런 꿈도 꾸지 못하고 있을 민우의 처지가 자신의 잘못처럼 여겨졌어요. 민우는 잘 지내고 있다고 여기 생활도 견딜만 하다고 말했지만 그를 산속에서 데리고 나오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그녀는 랭보의 시 구절을 떠올렸어요. 성이여 계절이여 상처 없는 영혼이 어디 있으랴. 가을이 가고 늦가을도 가고 있을 즈음에 민호가 출소했어요. 그 사이 민호 아버지가 죽었어요. 장례는 처리되지 않은 회사 문제로 조용하고 재빠르게 치러졌습니다. 집안에서는 민우를 가족 취급하지 않으려 들었고 아버지 죽음을 알리지도 않았어요. 출소했지만 민우에게는 이제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다혜를 만나러 그녀의 집 주변과 학교를 갔고 멀리서 지켜보았지만 그녀 앞에 나서지 못하고 텍사스촌의 이모를 찾아갑니다. 마치 예정되어 있던 것처럼 자신의 갈 길은 그곳밖에 없는 듯이 자연스레 그곳으로 스며들었어요. 민우는 이모의 나이아가라 술집에서 지배인을 하게 되었어요. 또 미군 부대 내에서 빼돌린 양키 물건을 받아 도매상과 보따리 장사들에게 넘기는 일도 했습니다. 그건 불법이었고 위험했지만 민우는 마치 운명처럼 그 일을 했어요. 텍사스촌에서 민우는 유명했어요. 나이아가라 사장이 조카라는 것도 그랬지만 그보다는 그가 의료행위를 한 것 때문이었어요. 성병에 걸린 여자들은 영업을 하기 위해 정기검진을 피했고 그 대신 페니실린 주사를 맞았는데 그걸 민우가 놔주었어요. 또 스스로 낙태를 하려다 과다 출혈로 빈사 상태에 빠진 여자를 응급조치해서 병원으로 싣고 간 뒤부터 그는 이 거리 여자들에게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소문이 무성했고 의과대학을 다녔다는 소문도 돌았지만 민우는 아무 곳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영혼 없는 사람처럼 일을 했고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밤마다 꿈에서 다혜를 보았고 그녀를 향한 그리움이 너무 가득해서 갈증이 심한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민우를 유난히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제니였고 악바리로 그 거리에서 소문이 난 여자였어요. 그녀는 어느 날부턴가 더 이상 미군을 상대로 몸파는 일을 하지 않을 거라고 했으며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민우에게 자신의 본명인 은영으로 불러달라고 했어요. 민우는 은영을 사랑하지 않았고 인간적인 연민도 느끼지 않았지만 몸은 그녀에게 서서히 가고 있었습니다. 은영은 민우가 언젠가는 이 거리를 떠날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떠날 때까지만이라도 같이 있어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저 민우의 슬픈 눈을 매일 볼 수 있다면 자기는 그걸로 되었다고 했죠. 민우는 어쩌면 자신에게 어울리는 여자는 다혜가 아니라 은영 같은 여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어요. 들판에는 녹색의 기운이 스며들었고 대지는 신생의 기쁨으로 충만했지만 민우는 점점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어 파멸해가고 있었어요. 나이아가라에 나갔고 양키 물건은 빼돌렸고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술을 마시고 마리화나를 피웠어요. 은영은 민우를 절망의 늪에서 빼내려고 노력했지만 그는 손에 잡히지 않는 남자였죠. 새 학기가 되었고 다혜는 민우가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를 했어요. 그를 기다리느라 보낸 지난 겨울은 암담하기만 했죠. 겨울이 가면서 새봄에는 그가 환한 웃음을 갖고 나타나주기를 소망했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졸업을 한 현태가 말쑥한 신사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대기업에 취직을 했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현태는 민우를 찾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죠. 민우가 있었기에 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 그 빚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를 찾아내 복학시키고 등록금을 자신이 대주어서 학교를 마치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민우의 행방은 어디에서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민우는 양키 물건을 거래하다가 상대편 거래자들과 싸움이 났고 같이 일하는 허버트가 몰리자 갖고 있던 잭 나이프를 휘둘렀어요. 그는 다시 도망을 칩니다.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오면서 버스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어요. 눈은 움푹 패였고 광대뼈는 음영 탓으로 튀어나와 있었으며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지요. 이게 자신의 얼굴임을
지치고 더러운 그 얼굴을 보면서 이제 이 거리를 떠나 다시는 안 돌아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로 와서 다혜의 집 앞으로 갔어요. 창문으로 다혜의 그림자가 보였고 그는 마지막으로 다혜를 만나고 싶었어요. 다음 날 보석방에 가서 형이 주고 간 반지를 팔았어요. 꽤 많은 돈을 주머니에 넣고 양복을 사입고 구두를 사신었으며 목욕을 하고 이발도 했어요. 그리고 학교에 가서 다혜 앞에 나타났습니다. 다혜는 그간의 소식을 궁금해했지만 그는 우주선을 타고 외계를 다녀왔다고 말했어요. 그날 민우는 다혜를 고급 식당에 데리고 갔고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주고 구두를 사주었어요. 단 한 번의 만남을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내듯 그의 마음은 조급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얼굴에서 슬픔을 읽었고 마음이 공허를 감추려는 허세도 읽었어요. 하지만 아는 척하지 말고 그냥 기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그게 그를 위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우는 다혜에게 노래를 보리수를 불러달라고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우는 잠든 다혜를 두고 떠납니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경찰서로 가서 자수를 합니다. 이후 1년이 지났어요. 민우는 교도소를 나와 텍사스촌의 은영에게 돌아왔고 은영은 그를 맞아들였어요. 그녀는 그 사이에 민우의 아들을 낳아 기르고 있었어요. 그녀는 돌아온 민우와의 미래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돈을 모아 이곳을 떠나 과수원이 딸린 작은 집을 사고 양봉을 하자고 했어요. 어린 시절 자기 집에서 양봉을 했었고 그걸 자기가 잘할 자신이 있다고 했죠. 은영은 희망을 말하고 있었지만 그는 모든 게 아득하게만 들렸어요. 민우는 다시 나이아가라에 나갔고 은영은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이 흘렀어요. 현태는 민우의 행방을 알아냈고 다혜와 그들의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러나 민우는 변해 있었어요. 아름답던 얼굴은 거칠어졌고 맑던 눈동자는 흐렸으며 당당하던 태도와 고귀하고 순결하던 그의 영혼에는 삶에 지쳐 때가 묻어 있었어요. 다혜는 민우의 얼굴을 보았으나 그는 보지 않았어요. 마치 다혜의 얼굴이 발광체인 듯 눈부신 모습을 보면 눈이 멀기라도 하듯 피했어요. 자신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다 잊기로 했고 이제 잊혀졌다고 말하는 민우의 얼굴에는 아물기는커녕 세월이 갈수록 더 쌓여가는 고통이 보였어요. 돌아가서 공부를 마치게 도와주겠다는 현태의 간곡한 부탁에 민우는 이제 그만 찾아와 달라고 말했어요. 그건 마치 생의 이쪽과 저쪽에 서 있는 사람의 간격을 긋는 선처럼 보였습니다. 돌아오면서 다혜는 이제 민우를 그대로 두자고 그는 편안한 잠을 자고 있으니 그의 잠을 깨우지 말자고 합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다혜는 입원을 할 정도로 심하게 아팠어요. 그녀의 병실을 찾아간 현태는 자신이 다혜를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다음 해에 두 사람은 결혼을 했어요. 그들이 결혼식이 있은 며칠 후 민우는 양키 물건을 거래하고 있었습니다. 감나가는 물건들이 가득 찬 화물칸을 확인하고 나서 돈을 지불하려는데 수사기관원들이 들이닥쳤어요. 누군가의 배신으로 현장이 노출되었던 거였죠. 민우는 트럭에 올라탔지만 이미 포위되어 빠져나갈 길이 없음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체포되고 싶지 않았고 그대로 트럭을 출발시켰어요. 눈앞에 포위한 차량들이 헤드라이트가 강하게 빛나고 있었죠. 민우는 거길 향해 그대로 돌진해서 차량들과 충돌하고 그 뒤의 거대한 바위덩어리와 정면으로 부딪혔어요. 민우는 차 밖으로 튕겨나갔고 그의 몸은 허공을 한 바퀴 맴돌아서 바위 위에 떨어졌습니다. 6년이 지났어요. 현태와 다혜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고 일과 가정에서 성공하고 있었어요. 다만 얼마 전에 아이를 유산한 다혜가 걱정이 돼서 현태는 마음이 아파 있었어요. 그리고 은영이 찾아왔습니다. 민우가 5년 전에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자신은 최근에 미군과 국제결혼을 했고 미국에서 초청장이 왔는데 아이는 더 있어야 초청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1년 정도면 될 거라고 그 기간 동안 아이를 맡아줄 사람이 없어서 왔다고 했어요. 아이는 7살이며 내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갈 거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없어도 잘 키웠고 민우를 닮아 똑똑하다고 했어요. 다혜는 민우의 죽음을 전해 듣고 돌아섰지만 어깨가 흔들리게 울었어요. 그 사람은 우리가 지나온 옛 기억 속을 떠도는 나그네처럼 방황하고 있는 듯 느껴졌었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현태와 다혜는 민우의 무덤을 찾았고 그의 아들을 만났어요.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민우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있는 아이였어요. 민우의 무덤은 언덕을 올라서자 평평한 분지가 드러나는 양지 바른 곳에 있었어요.
민우가 좋아하던 곳이어서 거기에 묻었다고 했어요. 거기에선 초원과 멀리 인가들이 보였어요.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언제였던가 기억의 회랑 속을 뛰어 달려가 보면 그 막다른 방, 그 막다른 문 뒤에 늘 푸른 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다. 아득히 먼 대학 시절, 그날도 오늘처럼 따뜻한 봄날이었다. 그때 부딪힌 사람이 이 무덤 속에 누워있다. 그때 그 젊고 아름답던 청년은 어디에 갔는가. 목련꽃 아래서 베르테리 편지를 읽고 구름꽃 피는 언덕에서 피리를 불던 기억은 시든 풀잎을 스쳐가는 무심한 바람에 불과한 것. 그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 기쁜 우리들이 젊은 날은 저녁노을 속에 사라지는 굴뚝이 흰 연기와도 같다. 그때 언덕 아래에서 바람이 불어왔고 바람에 풀잎이 스쳤어요. 그러자 풀잎의 현들이 어우러져 연주하듯 음악 소리를 냈습니다. 그건 보리수처럼 들렸습니다. 소설은 여기서 끝입니다.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은 가슴 아프죠. 그러나 그런 사랑처럼 아련한 게 또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이루어지지 못해서 아름답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건 어느 정도 맞지 않나 싶어요. 추억이라는 것의 대부분은 사랑이 끼어 있어요. 사랑했던 그 시절의 그 기억은 평생을 먹고 또 먹어도 남아있는 가장 뜨거운 기억 창고 아닌가 합니다. 그 여름날의 열기, 그 가을날, 낙엽이 쌓인 공원에서의 헤어짐, 긴 겨울을 은둔 속에서 보내고 다시 봄을 맞아 기억이 소멸을 다행스러워하지만 그래도 가슴 한켠에 남아있는 사랑의 잔상을 어쩌지 못해 봄비에 젖던 그때. 젊은 날의 사랑은요, 이루어지지 못했으므로 지금 우리에게 사계절의 의미를 다르게 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피리 부는 소년 민우,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자꾸 침잠해서 결국은 자신을 망쳐버린 민우. 그런 사람과는 결혼하지 말고 연애만 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은 자꾸 환상을 더딥히고 미화시키곤 합니다. 그러나 미화시킨들 어떻겠어요? 이미 지난 일이니까요. 시간은 화살처럼 빨라 우리를 여기에 놓았고요. 추억은 저만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리운 기쁜 우리들의 젊은 날. 그건 한겨울 추위 속에서도 영롱하게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거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